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자사고 교장단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볼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기존보다 축소된 범위로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는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서로 다른 해석을 낳았는데 이번 축소 발표로 대북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입동인 오늘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입동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충청과 영남 일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300여 명의 희생자가 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관영 특별수사단장은 마지막 세월호 수사로 여겨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밤길에 만삭 임산부를 다짜고짜 때리고 성추행까지 한 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는 2차 가해까지 했는데 소속 부대에선 조사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을 20-30여 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선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환영했지만 자사고 교장단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 방안을 일제히 반겼습니다. 다시 한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면 자사고 교장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 실만을 고려하는 교육 정책의 일괄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고입니다. 앞서 외고 국제고 학부모들도 공로나 없는 마녀 사냥이라면서 당장 일괄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문들을 구해서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교사단체들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고교 체제가 정권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할 게 아니라며 고교 종류 등을 법률로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2025년 3월인 일괄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아무래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걱정입니다. 강남 8학군 등 이른바 명문학군의 부활도 예상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예정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재지정 평가는 없습니다. 2025년 3월까지 5년 시한부지만 지정 취소될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일괄 폐지 전까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일괄 폐지 이후에는 강남 8학군 같은 명문학군의 부활도 우려됩니다. 외고 자사고가 일괄 폐지되면 이제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 선호 현상이 나타나겠죠.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강남 등의 어떤 그 교육 특구 지역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변수는 정시 비중 확대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조정된다면 이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서는 예상보다 타격이 작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교 서열화 역시 예상됩니다. 고교 유형별 격차가 일반고 간 격차로 모양만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의 서열화 우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교육감님들과 교육부가 협의도 하겠고 교육감님들께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고 전환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고교 체제를 바꿀 계획인데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괄 폐지는 물론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실행은 차기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중고 전 범위에서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학교 3학년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을 고작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들 학교에 진학하면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과 혼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도 고1, 고2, 고3은 대입 수능이 제각각인데 고교 체제마저 바뀔 경우 학년마다 진학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기존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비난한 뒤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미 합참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현지 시각 7일 브리핑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병력과 전투기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번 부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전 우리는 당시 한반도 환경에 근거해 훈련을 취소했지만 올해 우리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 부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알맞은 수와 형태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가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오는 20일 자정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방한기간 에스퍼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의 방한 기간에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지금 방한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 분담금을 올해보다 5배 가까이 올린 규모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반도 밖에 있는 전력 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 대표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배경을 거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미군 순환 배치,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한반도의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역외에 있는 여러 자산들, 전력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측에 요구한 내년 분담금 규모는 6조 원에 육박해 올해보다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증액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한정시킨 SMA, 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증액안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미 측을 설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방위비 협정을 변경해 인상 근거를 만들거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이제 미군 규모 감축, 철군 이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미국 의회가 이미 국방 수권법을 만들어서 28,500명 수준에서 한 명이라도 줄일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타당성을. 외교부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언급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동맹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올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 녹취록을 열흘가량 지난 시점인 현지 시간 6일 배포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스스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 협상을 위해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북한이 현재 갖추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야지 인위적인 데드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동해로 넘어왔다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북한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 중에 느닷없이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을 하는 거예요. 송환시키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을 이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부의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소란이 인 겁니다.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돼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도 의사를 물었고 북한이 응해와 송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합동신문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오징어 잡입의 선원들로 선장의 가혹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 중 1명이 김책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2명이 도주에 남하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붙잡혔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2명 모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남아한 북한 주민을 흉악범죄 혐의로 판문점에서 추방한 건 처음입니다. 군 당국도 뒤늦게 선박 납포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 형사 범죄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 위장 탈북자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번 추방 결정에 이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한 듯 오늘 아침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6도를 보이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집 밖을 나서기 전이라면 두툼한 겨울 외투 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북측에서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가 영하 4.5도, 제천 영하 3.6도, 충주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입동에 찾아온 첫 겨울추위는 다행히 내일 낮부터 풀리면서 반짝 추위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실제 서울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주기적으로 때이른 겨울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태풍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영남권 출신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와 당내 대권 후보들까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비박계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명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모임에서는 최근 당 안팎을 달구고 있는 인적 쇄신 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들은 3선 이상, 그리고 향후 대선 후보로 꼽히는 당내 잠룡들이 수도권 험지에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고향에서 작은 싸움을 하려 할 게 아니라 큰 정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3선 이상들도 얘기를 했지만 방금 말씀 주신 잠룡들, 이런 분들들 또한 과감하게 수도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큰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수도권 쪽에 나와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의 선거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볼멘 소리에는 초선 의원들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이 요청하거나 또 저희가 수도권에 출마를 할 경우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초선 누구든 다 수용하기로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지목에 영남 대구 등 소위 보수 텃밭 출마가 점쳐지는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물론 황교안 대표까지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또 3선 이상 의원들은 비박계가 많은 만큼 결국 친박계가 먼저 나서 공천권 삿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황 대표는 국민의 뜻에 유념하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 뜻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필요한 인적 쇄신하고 당의 혁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쇄신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구 지역 출마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수도권 출마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쇄신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은 한국당 친박계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비박계 다선 의원들이 어떤 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대표와 어제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보수 재건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온 서로 탄핵을 묻고 가자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당을 분열시켜 자유한국당과 통합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당권파가 당을 나가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나가서 좋은 정치를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야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극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름답고 멋지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첫 화두는 최근 국회 냉기류의 원인이 된 이른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 대표로서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요. 더구나 그것이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총리가 한껏 몸을 낮추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질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늘 정당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저보다는 훨씬 높은
경륜과 정치적 식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선배로서 오늘도 역시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참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더 야당인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 그런데 정부 인사가 이른바 논란의 발언을 하고 이낙연 총리가 급하게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이승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질 직업이다라는 말을 해서 비판을 받자 사회적 감수성이 결핍된 잘못된 발언이었다며 급하게 수습하기도 했죠. 한국당이 강기정 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상태여서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어제 예결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마지막 세월호 수사로 생각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별도의 수사단이 구성된 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처음입니다. 적폐 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전면 재수사 시점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주미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분단위로 밝힌 것처럼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등을 명백히 밝히는 게 윤 총장의 목표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강골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단장도 윤 총장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STX 그룹 비리,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등 굵직한 수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에 나온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은 덮고 청와대 지침대로 문건을 허위라고 결론내 정치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임 단장이 발탁된 것 뛰어난 수사 능력만 고려했기 때문이란 평가입니다.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는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영동지청장도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갖췄습니다. 임 단장은 YTN과 전화통화에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의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참사 5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수사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만삭의 임신부를 때리고 성추행까지 한 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군인은 헌병대로 인계돼 복귀했지만 소속 부대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30살 A씨는 지난 9월 남편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밤길에 치근덕대며 다가온 남성이 다짜고짜 폭행한 겁니다. 뒤쪽을 등 쪽을 세게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앞을 막더니 이제 너 이쁘다.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인상 보고 이제 이러지 마셔라.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한 거죠. 지나가던 행인 도움으로 간신히 달아났지만 또다시 뒤따라온 남성은 만삭인 A씨의 신체 곳곳을 만지는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벽으로 밀쳐놓고 집 앞쪽까지 따라와서 그런 성추행을 하고 있었고 보자마자 제지는 바로 했지만 신고를 받고 이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만삭 임신부를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인 B씨는 알고 보니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 헌병대로 인계됐지만 기본적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속이 아직 들깨 상태여가지고 그 기록을 봤을 때에는 좀 횡설수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그쪽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신병을 인계했거든요.
휴가 중이어서 일단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건데 해당 군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저희 앞에 와서 이제 선처를 구하더라고요. 이제 와이프가 아직 안정을 찾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성추행 사건인데 바로 코앞에서 얼굴을 맞닥뜨린 것 자체가 저는 가해 군인은 부대에 복귀하고도 소속 부대 차원의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역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 수사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다시 이첩돼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10대들이 또래를 때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잔혹한 폭행 장면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문제지요.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은 SNS를 통해 그대로 유포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전북 익산에서 피해 중학생의 얼굴이 담긴 집단 폭행 동영상이 다시 유출됐습니다. 학교 폭력이 잔혹해지는 만큼 가해자들의 영상물 유포 행위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0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 5년짜리 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되는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상반기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잔혹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확인 결과 그야말로 말뿐인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위의 대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까지 이런 대책이 만들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 강화를 하겠다라고 한 내용을 저희 쪽으로 통지 준 적은 없었습니다. 방통위의 얘기는 다릅니다. 분명히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메일로 분명하게 심의위 쪽에 소년 비행 계획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모르고 계셨던 사안인 것 같고.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과 SNS,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학교 폭력 영상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칸막이 행정으로 중요한 대책이 잠들어 있는 동안 2차 가해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 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강을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3, 2, 1.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만 세상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전두환 씨가 또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 사태에 대해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며 거듭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방한 기간에 오는 20일 자정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을 고려해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야당의 시선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이른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임명 이후 사실상 첫 만남입니다. 조국 수사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기류가 불편한 상황에 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됩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전두환 씨가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 몇몇 남성 사이로 골프를 즐기는 전두환 씨가 보입니다.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부인 이순자 씨,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전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 사태에 대해 묻는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의 질문에 책임을 부인합니다.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선을 긋습니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1,03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왜 내지 않느냐고 묻자 자네가 납부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질문이 오가는 사이 전 씨와 함께 골프를 치던 관계자들은 임 부대표 일행을 골프채로 밀고 촬영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 정의당 부대표고요. 무슨 의당이고 그거와 상관이 없어. 때리시면 안 되죠? 때리긴 때리시는 임 부대표는 전 씨가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는 등 기력이 넘쳐 보였다며 건강 핑계를 대지 말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우롱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서전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 3월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광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나 반성 없이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노인성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던 전두환 씨, 보신 것처럼 버젓이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법정 출석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자, 39년 만에 광주행, 그리고 23년 만에 법원으로 출발하는 전두환 씨.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언론사의 추격전 속에 잠시 휴게소에 들르기도 했고 다소 지친 표정으로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버럭 짜증을 냈고 재판 뒤에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이후 전두환 씨는 병세 악화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불출석 허가 신청을 냈고요. 지난 5월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이 선임돼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장에 등장하며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씨.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방한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온 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간 연례 안보 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초에 이어 석 달여 만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상 우리나라를 포함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명목적 명분입니다. 하지만 한미 간 중요한 현안이 많아 이번 방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나단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ve tried to work around some of this with regard to being able to do some of the bilateral information sharing between each of us to try to keep going through it. 그동안 카운터파트인 한국과 일본 장관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온 주제라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첨예한 현안입니다. 이미 스티르웰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 관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스퍼 장관이 방한해 분담금 확대에 방점을 찍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There can be no free riders to our shared security.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size, or population, all must do their part to help deter war and defend the alliance. 이처럼 에스퍼 장관이 유럽 순방 때에도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던 만큼 우리나라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 미 합참부국장은 현지 시각 7일 브리핑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병력과 전투기술을 상세히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며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영삼 정부와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시 신한국당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의원들도 이미 모병제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따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폭발력 있는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수 야당은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모병제를 불쑥했을 때 공정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제도입니다. 정의당만 기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며 반겼지만 막상 얘기를 꺼낸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복잡합니다.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나온 제안에 해석이 분분하자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공약으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리 안 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민주연구원 자체 연구인지 아니면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로 그냥 하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지도부 발언이 무색하게 2030 세대를 대변하는 당 전국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모병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병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선을 빚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여야는 여론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감당 가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모병제의 대표적인 장점은 병력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가입니다. 장기 복무가 가능해지며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병력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 되면서 구타, 가혹행위 같은 인권 침해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인지 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에선 모병제 도입 시 적정한 병력 규모를 30만 명대로 추산해왔습니다. 병력 감소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국방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병력을 모으지 못할 거라는 현실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 등 모병제 국가들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인 0.4%를 적용해보면 우리 인구 규모로는 15만에서 20만 명에 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유사시 수도권에 집중될 북한의 대규모 공세를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병력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국가 이익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청년들의 학업, 경력 단절을 줄여서 취업을 늘리고 모병제 자체만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모병제로 인한 1인당 병력 유지비 상승으로 국방 예산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도 정작 첨단 무기 도입 같은 전력 증강 비용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갑작스레 여권에서 나온 모병제 도입론에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국방부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를 위해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입동인 오늘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진 충청과 영남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현재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영하 7.6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제천이 영하 3도, 서울도 1.3도까지 떨어져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 낮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3.5도, 대전이 영하 2.2도로 실제 기온보다 3, 4도가량이 더 낮습니다. 다행히 반짝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다만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13도, 강릉 18도, 안동과 대전 15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능일에는 서울의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이른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임명 이후 사실상 첫 만남인 만큼 검찰개혁을 제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구상은 꼬였습니다. 격렬한 진영 대립으로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을 입었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사퇴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조국 수사, 타다 기소 등으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넬지 주목됩니다. 회의 안건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 채용 비리 등 일상의 불공정 개선 방안 등입니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연내 추진 과제로도 발표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재취업 기준과 수사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조국 논란을 겪은 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참여하는 이번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전망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사고를 내 견인 중이던 화물차를 다른 화물차와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한산성의 내리막길에선 승용차가 안전펜스를 넘어 추락했습니다. 사건 사고 김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 고담교에서 강릉 방향으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차량 이상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10분쯤 뒤 고속도로 1차로에서 3차로까지 걸쳐 있던 사고 화물차에 대한 견인 작업 중에 다른 14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사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치고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안전펜스를 넘어 추락했습니다. 차량은 10m 정도 아래로 떨어져 옆으로 쓰러졌고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통이 적은 오늘 새벽 견인 작업을 벌였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신촌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 53살 A씨는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는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안에 있던 번개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조사 이후 일단 석방됐습니다. 출국 정지 상태라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도르지 몽골 헌재 소장.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달리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다른 몽골인이 한 일이라며 잡아떼던 태도와 달라진 겁니다. 2차 조사 뒤 일단 석방됐지만 출국 정지 상태라 몽골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체포 당시 주장했던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닌 만큼 형사처분이 불가피합니다.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몽골 우리 대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빈 협약에 따라서는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출국 정지 기간을 열흘로 한 데다 헌재 소장이라는 지위상, 장기 역류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국 정지 기간 안에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 처벌은 어렵습니다.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양자 조약을 맺었는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르면 인도 조약에 따르면 자국민 인도 불어라는 게 있습니다. 불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이 때문에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석 달 전 의붓 아들까지 숨지게 했다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3월 2일 새벽.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석 달여 전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5살 난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고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에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의붓 아들을 10분여 동안 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유산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보다는 의붓 아들만을 아끼는 태도에 적개심을 느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병합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전 남편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의붓 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공식 블로거를 통해 증거 조사까지 마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며 1심 판결은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고 유정은 오는 1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독도 헬기 사고 9일째입니다. 하지만 남은 실종자 4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 이륙 장면을 찍은 독도 CCTV 영상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개됐지만 수색에 도움을 줄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대구 강서소방서. 대형 화면에 잃어버린 가족의 옷이 모습을 보이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독도 주변을 찍은 CCTV에 행여나 가족의 모습이 보일까 기대를 걸었지만 마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각도가 안 맞아서 찍힌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날들이 참 납득이 안 가는 말이죠. 충분히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재난이 아니고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독도라는 땅에는. 성과는 없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이대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벌써 일주일이 돼가는데 아직도 4명이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요. 정치권이나 이런 사실은 이제 총선 앞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다 그냥 딴 데가 있고. 수색 현장에 인력이 적게 투입된 건 아닌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소방대원들도 일본도 가요. 지진 나고 그러면 일본도 그죠? 가고 어디 또 외국에 어디 필리핀도 어디도 가고 쟤는 전원이 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유독 이 사건만에는 지금도 찾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막내지만 모든 우리 가족이 많이 의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의지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언뜻 들 때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자식과 동고동락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시신만이라도 가족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프로듀스 X101 담당 PD 안모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PD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올해와 지난해 각각 방송된 시즌4 프로듀스 X101과 시즌3 프로듀스 48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방송된 시즌1과 시즌2의 조작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CJ E&M이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CJ 측은 기존 프로듀스 X101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E&M의 엠넷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인 새 오디션 프로그램 10대 가수입니다.
10대가 노래 부르고 10대가 직접 뽑는 방식으로 24일까지 출연자를 모집해 선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 역시 프로듀스 X 101처럼 경연 프로그램에 문자 투표 방식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 제작 PD가 조작 파문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서 또 새 프로를 강행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제 제 손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아닌 뭐 되게 앞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같은 거는 전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CJ E&M 측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10대들이 뽑는 방식을 도입했고 구체적인 심사위원 선정이나 투표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기보다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더 이상 기망적인 기획을 통해서 시청자들을 기망한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행동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데이터 확보를 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른바 프로듀스 X 국민감시법을 발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가 CJ 방송 부정 자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제출해라 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 CJ 내에 시청자위원회를 회사 내규로 만들라는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 취업 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CJ E&M이 또 한 번 10대를 대상으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프로듀스 48의 조작도 밝혀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걸그룹 아이즈원의 컴백쇼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엠넷은 입장을 내고 아이즈원 소속사 오프 더 레코드가 시청자와 팬들의 의견을 존중해 오는 11일 예정된 아이즈원 첫 정규 앨범 발매를 명기하고 방송 컴백쇼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항공기를 이용한 변종 마약 반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반입 적발의 최전선에는 사람의 10,000배 이상의 후각 능력을 자랑하는 탐지견들이 있습니다. 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지견이 여행객 수화물에 꼭꼭 숨겨놓은 마약 찾기에 나섭니다. 냄새를 맡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 초 만에 한 가방 앞에 앉아 마약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군 소속인 이 개는 세관과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탐지견 30여 마리가 겨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Very, very happy. So I got him a lot of tennis balls and I got him these two there's a red and a blue one. They're like a bowl that squeaks. That's also like has a tail on it. 은퇴한 베테랑 탐지견 9살 민주도 직접 시범에 나서 실력을 보여줍니다. 사냥개 견종인 탐지견은 후각이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나 기발하게 숨긴 마약도 찾아냅니다. 마약 사범이 탐지견을 보고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반응 역시 단속반의 포착 대상입니다. 항정의약품이나 새로 된 부분은 저희가 새로 이제 인지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얘네가 같게 이해할 것 같지만 그 냄새, 그 분자 냄새를 얘네가 다르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끼 때부터 훈련을 시작해 1년 4개월부터 임무를 시작하는 탐지견은 보통 9살이나 10살이 되면 은퇴합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친 탐지견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또 다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탐지견들은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한 견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은퇴했는데 좋은 입양자를 만나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높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이 밝혔습니다. 타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지만 언제 어느 선까지 관세를 처리할 것인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은 먼저 최대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신 자국산 제품에 부과된 보복성 관세의 철폐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될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15%의 관세도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협상의 진전에 따라 높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加征关税不是解决经贸问题的正确途径，贸易冲突升级也不符合任何一方的利益。 미국은 여전히 보복 관세를 지렛대로 남겨 2, 3단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계산입니다. 서명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가운데 연내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합의 사실을 미리 공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데다 미국 내 농업 지역의 압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It's getting closer, but it's frustrating it's taken this long. It's just uncertainty that we just don't need to have this year. 서명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미국 아이오와 대신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정국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런 정치적 셈법도 1단계 무역 합의의 타결 시점과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즈베즈다 원정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발목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고메스 선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고 가디언과 선지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후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고메스의 답장을 받았지만 문자 메시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3년 재계약한 박항서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베트남과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24만 달러, 우리 돈 2억 8천여만 원인 박항서 감독의 연봉은 베트남 감독 역대 최고액인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9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감독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왔던 그 마음 그대로 소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더욱더 노력하는 게 제 목표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대 수치 높기 때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공적인 시즌을 마친 류현진 선수가 오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나온 류현진은 국내에서 FA 계약을 준비한 뒤 차기 소속팀이 확정되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 LA 다저스에서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1을 기록한 류현진은 미국 야구 기자협회가 투표로 뽑는 싸이 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올랐습니다. 이 싸이 영상 최종 수상자는 류현진이 귀국하는 오는 14일에 발표됩니다. 입동인 오늘 옷깃 단단히 여미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충청과 영남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서울도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 얼음은 작년과 평년 대비 9일 늦은 기록입니다. 다행히 추위는 반짝 추위에 그치면서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도, 춘천 영하 1.4도, 안동 영하 0.5도, 대구 4.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13도, 안동과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실제로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